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출발합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깊이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꺼지면서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소방당국이 아직 수색 중인데 현재는 오토바이만 찾은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서 원인과 대책을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론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할 거라고 전망했고 야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신호라고 봤는데요. 어떤 논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도 여야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내일 선고의 쟁점과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약 31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회사라고 치켜 세우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화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산불 현장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의성군 현장에 배유미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산불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경북 의성 산불은 어제 낮부터 바람을 타고 크게 번졌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지휘본부도 원래는 발화점 인근에 있었는데요. 불길이 넘어오면서 어제 오후 급박하게 의성 읍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의성 산불의 화성 길이는 214.5km, 산불 영향구역은 서울의 6분의 1이 넘는 12,500여 헥타르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진화율은 어제 65%에서 현재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 주불은 잡히지 않고 있고 진압되지 않은 불의 길이가 96km가 넘습니다. 불길은 의성을 지나 안동까지 넘어갔는데요. 의성에서는 1,500여 명, 안동에선 1,2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 북의성에서 청송 나들목 구간은 지금도 전면 통제 중입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자원을 투입하는 국가소방령을 추가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오후부터는 다시 바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순간 풍속, 초속 10에서 20m의 바람이 불고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면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산청이랑 울주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산청 산불은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바람이 불면서 불이 꺼지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진화율은 88%까지 올라왔습니다. 당국은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의 진화율은 98%입니다. 온양 나들목 인근에 이 원형의 둥근 화선이 여러 개 번졌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진화가 됐고 현재는 대운산에 남은 화선을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 현장을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됐는데 아직도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지금 현장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는 도로 4개 차선에 걸쳐서 생긴 커다란 싱크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싱크홀이 추가적으로 생길 것을 우려해 곳곳에는 이렇게 통제선도 쳐 있는데요. 양방향 도로 모두 차량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싱크홀이 생긴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이었는데요.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20m 정도의 싱크홀이 생기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싱크홀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락해 매몰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며 물이 새면서 내부에는 토사와 물이 함께 고인 상태였는데요. 밤사이 소방당국은 싱크홀 내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확보했지만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도 중장비를 동원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싱크홀이 발생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당국은 사고 당시 지하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싱크홀 발생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이 초대형 싱크홀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6시 30분쯤에 도로 상황입니다. 저 흰색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시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정말 그냥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졌습니다. 저 무거운 SUV 차량이 땅에서 튀어오르고요. 저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처 그걸 피하지 못하고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도 급히 핸들을 틀은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정말 저렇게 큰 싱크홀이 발생한 건 처음 보는데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사고 현장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20m, 깊이도 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거의 뿌리째 뽑혀 있고요. 저걸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교수님께서는 저런 초대형 싱크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접근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수색 활동 또 구조 활동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데 그 수색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치마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주변의 안전성, 추가적인 치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구조자들 혹은 또 수색하는 이런 인원들의 안전성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붕괴가 되는 과정에서 붕괴 직후에 이를테면 저기에 하수도, 상하수도 물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실된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또 야간 상황이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장의 활동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인명구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고 현장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만 찾은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8시간가량 지났는데 실종자 구조가 쉽지 않다. 이 소방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일일이 손으로 흙을 퍼가면서 인명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싱크홀이 가까운 부분 상단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어제 확인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좀 오늘 중으로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은 좀 적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종자 구조 작업이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소방당국이 답을 할 정도로 지금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손으로 일일이 흙을 퍼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싱크홀 사고 직후에 이제 상수도관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량의 물이 이제 싱크홀 안으로 이제 물 들어가게 되면서 예. 토사량이 6,400여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질퍽질퍽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장비가 투입되기에도 난항을 겪어서 수색 작업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이 좀 빠진 상태여서 중장비도 좀 동원이 되고 있고 한 상황이지만 이젠 또 땅이 너무 딱딱해져서 삽이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수색 작업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 현재 오토바이 탑승자, 이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이제 오토바이만 확인된 상황이라 하루빨리 좀 찾아내야 되는 수색 작업이 좀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싶은데 교수님. 예. 저 땅에 물이 차오른다는 것뿐 아니라 임주혜 변호사 말씀대로 토사량이 많고 이래서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고립된 상황에서의 생존 시간 대략 한 이제 3일 정도, 한 72시간 정도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단순 고립돼서 뭐 물이라든지 음식을 못 먹는 조금 더 이제 극한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토사에 묻혀 있는 매몰된 상황이라면 생존 시간이 훨씬 더 짧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생존자가 살아있어 이제 이 구조자가 살아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긴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이런 수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소방당국이 밝힌 대로 손으로 일일이 흙을 이렇게 파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오후 들어서 중장비도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은 이 수색들은 가능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비를 이용해서 흙을 퍼낼 때 혹시라도 그 안에 그렇죠. 매몰자를 또
다치게 하거나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색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되지 못할 겁니다. 예, 아까 소방당국 브리핑을 보니까 뭐 저쪽으로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실제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이 토사가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그 공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한마디로 이제 이 흘러 내려가는 경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상황이라 깊숙한 쪽까지 흘러 내려갔다면 사실은 더 깊이 이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예. 상당히 수색 시간도 어렵고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침하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쌓여 있는 토사들을 제거하면서 매몰자들을 지금 매몰자를 수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모쪼록 실종자가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영상을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땅이 갑자기 꺼져버렸잖아요. 저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제가 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해도 못 피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 뭐 이런 목격담도 나오던데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근에 있던 주유소에서 이런 부분들 전조 증상이 지난 1월에 이미 이제 확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균열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도로변에 균열이 있는 부분들이 일부 확인이 돼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징후들이 사실 이 싱크홀의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싱크홀과 연관성이랑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인 안전 조치 혹은 또 확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인과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확인 또 그 확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사고 현장 근처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주유소에 소방당국이 기름을 다 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네. 이건 어떤 차원일까요? 지금 대규모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추가적인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 요인들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이 주유소나 주변 지역까지 어떤 연쇄적인 어떤 침하 이런 우려는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또 연쇄적으로 혹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주유 탱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파열이 된다 그러면 오염도도 굉장히 높고 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기름들은 전부 빼놓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지역 일대 반대쪽 차선이라든지 주변 지역까지 일단은 통제를 한 상황에서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명구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 사고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싱크홀 사고가 우리가 어제 오늘 겪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죠. 그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영상인데요. 서울 연희동에서 SUV 차량이 이렇게 도로에 갑자기 쑥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했던 싱크홀은 어제 발생한 것보다는 깊이가 깊지 않아서 저 차량이 빠진 뒤에도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게 이 영상 보시면 저 특정 구간에서 차들이 꿀렁꿀렁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구간에서 SUV 차량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당시에 다산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신고 음성을 들어보시죠. 쏙 들어가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빨리 또 큰일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파리고 튀어나온 곳이 가져 있단 말씀이죠? 교수님, 저 당시에 저렇게 미리 신고를 했는데도 사실 사고를 못 막았어요. 이번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중에 도로면이 침하되거나 저런 전조 증상을 알았다 하더라도요. 사실상 바로 확인하거나 또 뭔가 대응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운전자라든지 즉 보행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싱크홀의 발생 여부나 위험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수도관 파열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노후 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거나 또 주기적으로 노후화된 부분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대부분의 싱크홀들이 이렇게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하에 대규모 공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공극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또 운전하는 과정에서 또는 또 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확인이 돼서 신고를 했다면 바로 이런 싱크홀이 발생해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각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크홀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일본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5m 폭의 싱크홀이 무려 깊이가요 40m 가까이 커졌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일본의 싱크홀도 정말 초대형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지난해 미국에서는요, 난데없이 공원 축구장 땅이 무너졌습니다. 저 조명시설, 저 거대한 조명시설이 이렇게 한꺼번에 땅이랑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임재민 변호사님, 해외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싱크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상하수도 간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말부터 이미 관련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노후된 이런 하수도관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좀 몇 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싱크홀에 관련된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레이저 탐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좀 상용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싱크홀 결국 발생 원인이나 예방을 하려면 땅속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속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같은 부분의 상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관련된 장비의 구축이라던가 노후된 어떤 상하수도 간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다각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던 싱크홀, 이 대형 싱크홀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나 운전하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국은 철저한 대비책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산불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국가유산들도 피해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임재민 변호사님, 국가유산 5건이 피해당했다면서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화마가 산길을 정말 뒤덮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재대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보자면요. 강원도 정선 백운상 700, 그리고 경남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각각 일부 소실 피해를 입었고요. 예. 경남 하동 두방제는 부속 건물 2채가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울산 읍주 목도 상록수림은 1000제곱미터가 소실이 됐고 울주 운하리 성지는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국가유산에 대한 피해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예방 방지를 위해서 살수 조치도 지금 단행을 하고 있고요. 석탑 등은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방염포도 설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예. 또 일부는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기도 했다는데 하루빨리 이 불길이 좀 잡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인명피해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6명 이렇게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난 상황인데 교수님, 저희가 계속 다루고는 있는데요. 지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진화대원이 투입되기도 하는 등 지금 산불이 나도 진화할 인력이 없다.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산불 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관이 직접 하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중진화대라고 하는 진화대가 한 100여 명 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산불 특수진화대라고 하는 이런 인원들이 한 500여 명 산림청 소속으로 각 지역 단위로 나눠서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때문에 예방 전문 진화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초의 진압을 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 주민 중심으로 또 그 지역을 또 잘 아시는 분들, 또 그리고 동원했을 때 빨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선발할 때 그냥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실 이제 뭐 이를테면 신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농어촌 지역,
경상도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더 많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구성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산불 진화 작업 또 산불 진화를 도와주는 조력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또 그리고 지식 또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거나 또 있는 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을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전문화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을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발생했을 때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려면 그만큼 시스템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비천구 국무총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말 못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대난의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 이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의 겹치는 쟁점 때문이겠죠. 바로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내란죄가 이 소추 의결서에서 철회된 것, 이것을 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장훈 부장님, 네. 현재로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간 걸까요? 뭐 그렇게 피해간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에 대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국무총리로서 행한 것,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 중에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겹치는 부분은 나중에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다투겠다. 약간 미뤄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점을 좀 더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의주시했던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 그리고 내란죄가 철회되는 것에 대한 어떤 형식적 절차, 이것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의견이 갈린 걸 두고 조응천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덜 익은 밥을 꺼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익은 밥이 나와버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에 주력을 하느라고 그렇게 심도 깊은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건이 그냥 같이 계속 굴러가니까 헌재가 좀 부담이 됐고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떨어내고 홀가분하게 네. 뭐 전념하자,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조금 설익은 밥을 꺼낸 거 아닌가.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의견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갈렸다. 그래서 평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사실 조응천 전 의원의 의견이 맞다면 저는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헌법 재판관들이면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국의 국무총리 고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조차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관련된 탄핵 심판과의 무게를 생각하면 훨씬 더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그냥 존중했다고 보고 예. 다만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은 아무래도 이왕이면 좀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점을 좀 찾아보자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는 4대4로 어떻게 보면 성향별로 좀 나누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기각이 5명,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5명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1명, 오른쪽으로 2분이 좀 가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과정이 형성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봤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뭔가 향간에 이런 소문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뭐 약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조금 더 맞불을 놓고 있다 서로 격렬하게 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제 문영배 소장 등이 조금 헌법재판관 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간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선고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었고 이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이 더 강력하게 위헌 위법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맞불을 놨거든요. 약간 예. 이런 구도가 두드러졌던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또 이제 정영식 재판관, 특히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사안이 각하가 되었을 때 어떤 자신의 재판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각하 의견을 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정말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심판 결과는 하나인데 여야 지도부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할 것이다. 야당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다. 이렇게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빨리 각하시켜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번개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더 이상 자고 오면 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내란죄 철회에 대한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재판관들의 성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5명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3명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들어간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냈고 4명은 기각, 그리고 5명이 기각이죠. 김복형 재판관까지. 그리고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에는 성향별로 나뉜 측면이 있었습니다. 4대4로 나뉘어서 약간은 구도가 명확한 듯하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섞였단 말이죠. 구자영 부장님, 이 네. 구도가 섞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는 섞였지만 여야의 그 아전 인수는 좀 더 이 그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기각과 인용을 한편으로 봐서 그러니까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한덕수 총리 대행의 경우에는 탄핵에 이를 만큼 파면할 만큼 위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측에서는 기각한 5명의 헌법재판관과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을 합치면 6대2가 되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복형 이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그 충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파면에 이를 만한 위헌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던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과 뜻을 같이 한다라면 5대 3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명의 이 탄핵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그 한덕수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느 쪽에 그 해석이 더 맞을지는 이 헌재 재판관 8명의 이 판단에 달려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포함해서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이 두 사람까지 그러니까 3명의 재판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안을 두고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를 점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예단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헌재에 대한 과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건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 봤을 때 뭐 계엄 선포 요건의 적정성이라던가 아니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라던가 아니면 국회 활동 방해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재판관 측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힌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사안이 다르고 증거가 다르고 행위의 뭐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체성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이 한덕수 총리 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본인 측에 유리하게 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 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두고 민주당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낸 두 사람은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151명으로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 마비 가능성 우려가 있다. 일단 박민영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요. 일각에서는 이 말을 두고 민주당이 줄탄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 다소간 좀 감정적인 판결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관들을 불임명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특검을 불임명한 것도 뭔가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그 의도성을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정계선 재판관이 오히려 좀 민주당 측의 주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반대로 사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각하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영식 재판관과 이 조한창 재판관과 같은 논리인 것인데요. 지금도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총리도 재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거대 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정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약간 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정치 성향보다는 저는 정론에 맞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탄핵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는 그 업무가 아니라 그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의 신분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총리도 국회 인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정족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사실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선고 기일이 언제겠느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4월로 미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선고는 그럼 과연 언제일 거냐? 결정문이란 건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건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일부 흥결을 유지한 가운데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한 게 맞느냐. 당장 지금 그 문제에 봉착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가 명쾌한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항소심 선고는 내일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빠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검주 내에서도 목요일 헌재 지금 일정상 일반 사건도 네, 선고를 해야 된다고 선고를 해야 하네요. 돼요.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거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흘로 넘어간다. 절차적인 흠결을 바로잡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여러 번 보셨겠지만 달력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오늘이 2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당장 선고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일은 고3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그러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내려면 최소한 오늘 선고기일 공지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그럼 남은 건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부장님, 금요일 날은 나올까요? 네. 금방 이게 뭐 사실관계가 확인될 거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일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만 내일 공지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27일은 일반 헌재 선고 기일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려면 아마 오늘 중으로는 발표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 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도 좀 뒤늦게 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을 끼고 나서 이 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5대 2대 1, 이 8명의 판단을 놓고도 여야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 8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만약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라면 그 이견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내놓았을 때 과연 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익 형량을 따질 것이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겠느냐. 특히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여기까지 감안을 해서 8명이 뜻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섣부르게 이 평결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전망이 많습니다. 당초에 3월 14일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결과가 이제 2주 가까이 미뤄지고 심지어는 4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수상하다. 왜 길어지지?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길어지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제거하자라는 그 어떤 이 설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저는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 지금 헌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압박도 받고 있고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미뤄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저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파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헌재에서도 원래는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고를 하겠다라고 그동안 어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영 대표님.
네, 좀 반박을 드리자면 사실 좀 과도한 상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문영배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평일을 끝내고 평일로 갈지 말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을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결까지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지금 평결을 했을 때 6표가 확정적으로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들 어떤 중의가 모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바심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뭐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뭐 내일 당장 변론을 갱신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선고를 하라라든지 이런 음모론적인 해석을 덧붙인 무리한 헌법재판소 압박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 소추가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탄핵 남발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 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일까지 이번 주 안에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럼 제가 욕을 먹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상목 탄핵, 뭐 한덕수 탄핵은 물론이고 탄핵 카드 못 쓰도록 쓰지 말자고 설득하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매듭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니셔티브를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쥐게 됐어요. 이번 주가 우리들에게 마지노선이에요. 더 기다리고 싶어도 못 기다려요. 강 부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라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물론 가능하죠. 법적으로 말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그 전에 어제 내란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상설 특검을 국회에다가 추천 의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본인도 수사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된다는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죄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됐으면은 수사의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거나 또 구속 취소가 되거나 즉시 항고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의 소지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좀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죄 때문에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계선 재판관, 제 기억이 맞다면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대행을 파면해야 된다는 이유로 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8명 중에 1명의 주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2명의 의견, 그리고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기각 결정을 한 5명의 의견을 왜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절제된 행사, 비상계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 동의와 그 절차를 밟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란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든 아무리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권한 행사, 권력은 그 권력 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를 저희가 사법 슈퍼위크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내일은 슈퍼위크 2번째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죄 대표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을 풀어서 정계를 짜집게 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내일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지요. 이 형이 감형이 되느냐,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강성필 부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3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게 상고하라고 할 것이고, 검찰도 상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즉시 상고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사실 슈퍼위크의 행사가 아닙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대법까지 가자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지만,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거면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때도 그러면 우리는 상고하지 않겠다, 그런 주장을 하겠다라고 저는 약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 재판 열심히 받아라라고 기자회견도 했죠. 반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아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이어서 또 하나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민석 의원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내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상고 결정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한 이슈라는 점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월 26일 날 선고일자를 지정을 한 만큼 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국토부랑 정부 부처한테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판넬까지 들고 와서 방송에서 한 이런 것들조차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633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꼭 3개월을 채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또한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리할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송달을 거부한다든지 변호사를 재선임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력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7일입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정말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2달 이전에 3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조차도 본선거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이 수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던 불출마 선언을 하던 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내일 선고가 나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 부분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공소가 된 것, 그 발언이요.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입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었죠.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심과 비슷한 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1심에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 예. 그렇다면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100% 무죄를 확신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 리가 없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 요구 받았다. 이것도 짜집기고 법리적으로도 공소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어야 돼요. 네.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거짓말로 둔갑시켰다. 짜깁기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을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까지 확대 해석했다, 유추 해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재판부에서 이 검찰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언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다룬 내용처럼 모른다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쪼개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데 모른다라는 건 말 자체는 무죄를 받았죠 1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서 결국 발언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무죄를 받은 발언과 이 유죄를 받은 발언이 섞여서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재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배임,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인데요.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시나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겨우 6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각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서 시위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건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동되실까 봐 하나 짚어드리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재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배임 행위를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 본인 재판이고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재판은 대장동 사건 본안 재판,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들의 비리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의 증인으로 안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요. 앞으로 추가 소환장을 발송하겠다고 한 날짜가 이렇게 여러 날이 있습니다. 구장부장님, 사실 이 부과 결정이 뭐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부가 그걸 수용을 하면은 그 걸석 재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증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해서 불출석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는, 그러니까 불출석하면 앞으로
불출석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 강력한 엄중 경고 조치가 이 과태료 부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 민주당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든 아니면 대장동이든 계속 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를 다투신다라면 그 정상적인 재판 진영에 출석하셔서 자신의 어떤 이 범죄 혐의 그리고 자신에게 그 둘러싸이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그 행위가 그 합당한 이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소식은 내일 아마 더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Get ready.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If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permits, which you won't, come see me. I'll get them for you immediately. All right? You'll have no trouble getting your permits, I guarantee. These people you're dealing with are top of the line. But just in case, call me.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ment ever. All of these efforts will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백악관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섰고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정 회장을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고 오셨습니다. 구장부장님, 정 회장의 통 큰 선물이 있었다고요? 글쎄요, 31조 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 해외 외국계 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규모로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 특히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 북미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앞으로 이 더 큰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에게도 윈윈 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일자리는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현대자동차 회사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를 매개로 해서 함께 이 성장해왔던 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좀 있습니다. 강성필 부장님, 안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작 해외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우려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했고 또 거기서 또 돈을 벌어들여야지 또 국내에 있는 본인들의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일자리를 또 만들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인 것은 사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가족 차량이 현대 제네시스 차량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좋은 시그널은 어쨌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서 축하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구정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게 지난 198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자동차 판매량이 약 3천만 대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관세뿐 아니라 이 미국 내의 현대차의 판매량도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정의선 회장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랑 좀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경기 코스를 함께 돌면서 트럼프 주니어와 2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소방당국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쪼록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 중에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던 이야기 마저 이어볼까요?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장남의 인연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 프로골프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 참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이 행정부의 실세로 뽑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 정의선 회장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주니어와 이렇게 연을 맺으면서 소통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미국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보다 유리한 입지를 그런 고지를 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한숨 돌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표적에는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Is it truly reciprocal? Are there some countries that might get a break or some sectors that might get a break? Well,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but we might be even nicer than that. You know, we've been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We'll be announcing some additional tariffs over the next few days, having to do with automobiles, cars, and having also to do a little bit with lumber down the road, lumber and chips. Next week, April 2nd, as you said, Liberation Day. Is that going to be sector tariffs as well as reciprocal tariffs? It's going to be everything, but not all tariffs are included that day.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 대대적인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했는데 박민영 대변인께서 보실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통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사정권 밖으로 빠져나갈까 좀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더티 50라고 하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미국에 좀 적대적으로 좀 수출에 좀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좀 우선적으로 관세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정권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셨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 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통상 전문가로서 이 국면을 잘 이끌어갈 거라는 기대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제 정책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법인세 인하도 반대하고 상속세 인하도 반대하고 근로시간제 위원회까지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 전장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내 어떤 유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좀 불상사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일째 쌓여가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깨끗한 하늘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온통 회색빛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공기질은 더 안 좋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기질이 비상인데요. 낮 동안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고 내일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겠습니다. 대기 건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영남, 제주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유효하고요. 충북과 호남 곳곳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특보 수준의 강풍도 불고 있어 화재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은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와 제주는 26도까지 오릅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금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꺾일 전망입니다.
낮엔 조금 덥게 느껴지지만 퇴근길부터는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쌀쌀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